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저는 13주차, 여러분들 생활과 경제 13주차 수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한 학기 시작을 하고 13주차까지 왔는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쓰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환자가 늘어나고 계셔서 바깥 활동이라든가 외부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는 오히려 그런 것만큼도 좋은 또 경우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가지 못하시는 시간에 교재도 보시고 또 여유 있게 차 한잔 하시면서 수업을 좀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생각도 좀 정리도 좀 하시고, 이 기회에 대학에서 공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즐거운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을 녹음하기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들과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속 이제 사회복지 기관 평가들을 좀 다니고, 또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사회기관의 선생님들 이제 강의도 좀 나가고 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사회복지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요.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공부를 하시거나 모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에 그 업무에 계속 진행을 하시다 보면 관례라는 게 생기기도 하고요. 또 소진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아니면 부담되는 일들에 대해서 관례대로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너무 힘이 들어서 그걸 미처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문가 집단에서는 재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어떤 사기를 재충전할 수 있는 어떤 여러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기를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이제 각 충남도에 속해 있는 어떤 도의 지시로 이제 사회복지 기관들의 평가를 다니면서 평등, 성차별, 아니면 양성평등 업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점들을 평가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과 한 가지 좀 논의를 해보고자 하는 부분들은 평등이라는 부분들입니다. 평등. 요즘 이제 양성평등,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누구나 이제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그런 공평한 세상을 꿈꾸는 어떤 그런 업무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놓치시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희가 평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발선이 있고요. 여기가 0이고요. 자, 목표 지점인 여기까지, 목표 지점까지 여기 예를 들어서 100m라고 할까요? 100이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사람이 A란 사람, B란 사람, 이렇게 출발을 해서 똑같은 0에서 출발을 한다라 그러면 이게 평등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평등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우리는 전에 이렇게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물리적 평등에 대해서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를 하면 누구나 0에서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서 똑같이 100m를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 물리적 평등에서의 어떤 숨어있는 이면에는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영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을 했었죠. 이게 과연 평등일까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평등,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평등이란 시각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평등이란 시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이건 물리적인 평등입니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거리를 뛰어서 순위를 정하는, 아니면 목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나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원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 시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배운 게 사례관리라든가 지역사회복지라든가 인간행동의 사회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법제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관한 학문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평등에 관한 부분들도 우리가
만나게 될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여러 부분 사회적인 약자분들을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 자, 과연 0에서 뛰는 게 100m 달리기를 할 때 아니면 인생을 시작을 할 때 꼭 이 출발전에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을 하는 게 과연 이게 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물리적인 평등이라고 하는 건 동일한 조건일 때에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뛰는 것들을 평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아니면 우리가 일상에서 직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많은 현장에는 동등한 조건, 동일한 신체 조건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좀 약하시거나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아니면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할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물리적인 평등만을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다 100m 뛸 때 다 여기 0에서 모이세요 라고 꼭 주장을 해야 할까요? 쉽게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이 100m 달리기를 한다라 그러면 여성이 남성보다는 조금 앞에 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체적인 조건이나 체력적인 면에서, 아니면 그렇죠. 신체 파워, 근력 면에서도, 이렇게 되어야 남자보다는 여성분이 조금 앞서 있어야 되는 거죠. 통상적인 개념으로. 물론 남성들보다 더 잘 뛰는, 일반적인 남성들보다 더 잘 뛰는 여성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어떤 특이한 케이스들 빼고 통상적 일반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남성들보다는 조금은 앞선 지점에서 뛰시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건적인 평등을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조건의 평등입니다. 물리적인 평등과 조건의 평등은 다를 수 있죠. 또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과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은 100m를 뛴다라고 해도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앞서서, 심지어는 50m까지도 앞서서 나가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동일하게 100m를 뛴 사람과 만나서 목표 지점을 같이 함께 손잡고 고민할 수 있겠죠. 사회는 우선순위, 성적순위거나 아니면 100m의 선착순으로, 달리기 순으로 1, 2, 3등을 매겨가는 순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도록,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정도의 어떤 텀을,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줄 수 있는, 조건에 맞는 출발선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아량이나 아니면 마음의 여유를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기관의 평가를 갔을 때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기관에 종사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다들 이 물리적인 평등을 의외로 똑같은 선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또 그 기관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업무에 관한 부분들은 굳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온라인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성인으로서, 그 다음에 어른으로서, 그 다음에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우리보다 약한 사회적인 약자나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조금 더 아량을 베풀고 조금 더 앞에서 뛰어가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은 목표 지점에 함께 손잡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웃으면서 함께 공동체적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물리적인 평등보다는 조건의, 아니면 기회의 평등도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보고,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연을 할 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과연 클라이언트 시각에서 클라이언트가 따라올 수 있는지, 클라이언트가 실천해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섬세하게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어떤 기획을 할 때 어떤 그런 기도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클라이언트가, 아니면 사회복지기관과 클라이언트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리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조건, 기회의 평등도 함께 고민을 해서
클라이언트를 배려하는,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공공의 선, 사회복지가 요구하는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조건이나 기회의 평등까지도 고민을 해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발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선들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직장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이러한 생각들을 좀 가지시고 함께 더불어서 행복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평가를 나가서 좀 많이 느낀 점 중에서 특히나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점이 있어서 이렇게 잠깐 수업 전에 말씀 좀 드렸고요. 공지사항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바쁘시고 놓쳐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당초 하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다른 학부 산업체 선생님들은 다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계셔서 그렇지 않은데, 온라인 수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홀수주에 원래는 매주 독후감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너무 과제가 많다라고 그러셔서 매 홀수주에 수업을 들으시고 교재를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독후감을 제출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고사까지는 그래도 좀 많은 분이 참여를 하셨었는데요. 중간고사 끝나고 9주차부터 대다수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과제를 제출하지 않고 계십니다.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매주 홀수주에는 수업을 들으시고 교재도 읽어보신 후에 과제물들을 제 지메일을 통해서 꼭 과제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산업체 선생님들 평가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업에 참여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물론 출석률도 보고 그 다음에 수업에 참여하시는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수업에 참여하셔서 잘 하고 계신지 어떤지, 수업을 잘 따라오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독후감을 내시고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를 제가 좀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대님과도 협의를 해서 너무 많다라고 그래서 홀수주에 좀 제출해 주시라고 제가 협의를 했었던 거고요. 그 부분은 선생님들과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려우셔도 꼭 제 이메일로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끝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마지막 제 13장 257페이지입니다. 변제장치가 고장난 거대 기업의 종말 주식회사 13주 엘론, 미국 회사인 엘론에 대한 사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이제 교재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서 기업의 지배구조와 어떤 문제가 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많은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이 되고 있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그 자제분께서 물려받으시면서 지금도 이제 많은 법적인 문제들이 되어 있고, 전권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도 상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룹의 지배구조를 바꿔서 그 이재용인 아들에게 승계해주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그게 현재 법적인 소송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한 문제들 포함해서 기업들이 어떠한 지배구조를 가져야 되는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이 하고자 하는 기업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그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도 다할 수 있는 단계들은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론은 미국 신용테러의 대명사로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 교재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례들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엘론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엘론은 1985년에 창립되어서 2007년에 파산한 미국의 가스 관련 기업이라고,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포춘이라고 하는
글로벌한 잡지에서 선정한 6년 연속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즉 요즘은 우리가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것들 경제에서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이야기하는 파생 상품들이 이제 많이 익숙한데요. 이때 최장기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부를 만들어내고 그런 어떤 역할들에 있어서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기업을 굉장히 혁신적인 속도로 키워나간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되기까지 했었고요. 2001년에 파산보호를 신청을 했습니다. 파산보호 신청이란 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업의 경우 미국에서는 법정, 우리나라고 이야기하면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산보호 신청을 하고 2004년에 파산보호에서 벗어났으나 2007년에 아예 파산해버렸다고 합니다. 한때 미국 7대 기업으로 불릴 정도로 큰 기업이었고요. 본사는 텍사스 휴스턴에 있었다고 합니다. 2001년까지 건실한 회사로 알려져서 미국 내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희대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회사는 결국에는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분식회계라고 하는데요. 분식회계는 회사의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류상으로 굉장히 좋은 것처럼 꾸며서 주주나 아니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아니면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굉장히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은 것처럼 아니면 회사의 재정 상황이 아주 좋은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분식회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분식회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분식회계, 앨론이라는 그 거대한 회사가 파산하게 된 원인은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분식회계라는 게 뭐냐? 실제보다 좋아 보이도록 거짓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 이걸 분식회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에 파산한 앨론은 회계부정을 스스로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는 수많은 유령 자회사를 만들어서 부채는 유령 자회사로 넘어가고 앨론은 파산하기 전까지도 각종 유령 회사를 세워서 부채를 떠넘긴 거죠. 그리고 정작 정말 부채가 많았던 앨론은 건전한 기업인 것처럼, 건실한 기업인 것처럼, 재정 건전성이 좋은 기업인 것처럼 계속 서류상으로만 꾸며나간 거죠.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건실한 에너지 기업으로 홍보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빚을 지고 있는 부실 기업의 하나였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는 뭐냐? 유명무실한 이사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사회는 사내나 사회이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사회를 운영을 하고요. 근데 그러한 이사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좀 부실했고 또 이를 감시하는 그 회계 기업들도 회계 전문 어떤 업체들도 부실하게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내 이사들이 친회사 성향의 이사진으로 구성되고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의문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좀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어떤 건설적인 대안들을 내지 않고 그냥 네 하고 이렇게 거수기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회사 이사회가 모든 최종 결정의 의사 결정 기구죠. 그래서 회사의 앞으로 건설 방향, 회사의 진행 방향이나 아니면 운영 방향, 아니면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실제 운영진과 이사진들이 모여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최종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근데 그러한 의사 결정 기구가 회사 운영진에 대해서 견제나 감시를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찬성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내이사들 뿐만 아니라 사회이사들이 독립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어떤 그런 사회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사회이사로서의 역할들을 회사 집행부를 견제하고 건강한 어떤 제안을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사회이사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앨론이라는 회사의 오너가 연관이 있는 경제적으로 아니면 어떤 업무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에 잘 아는 사람들을 사회이사로 초청을 해서 있다 보니 그러한 어떤 대안을 내거나
어떤 건실한 어떤 제안을 주는 부분들은 많이 약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회이사들이 사회 역할들을 못하고 또 이 사회이사로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앨론이라는 회사와 재정적으로 후원 관계를 맺다 보니까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하지 못하는, 그래서 실제로는 집행부의 회사 운영진의 친운영진적인 친한 친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회이사로 들어와 있으셔서 그러한 이사회가 운영이 되거나 감시하는 부분들이 많이 소홀했었다. 그것이 문제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앨론의 파산 원인 세 번째는 부실회계 감사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분식회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아서 앤더슨사라는 회계 전문 감시 회계사가 감사하는 데 있어서 부정한 행동을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또 부실을 적발을 한 후에는 또 자료를 폐기하고, 또 이러한 실제 자료들이 어떻게 해서 부실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나중에 검증을 하려고 하니 그런 자료를 폐기해서 또 실태 조사를 할 때도 원인이나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었다라는 거죠.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앨론이라는 회사의 경영진이 도덕적인 해이가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작된 이익에 따라서 성과급 및 이익을 수령을 했다라는 거죠. 회사는 정말 이제 부실한 회계고 다른데 빚을 얻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성과급이나 이익들을 다 받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파산 전에 가지고 있는 주식이 최고가를 치고 있었던 주식을 다 처분하고 그 다음에 특별상금까지도 지급을 받아갔다라는 거죠. 그 후에 앨론이 불식회계를 했고 부실한 회사로 밝혀졌을 때는 주식도 다 휴지 조각이 됐고 회사에 있는 모든 돈이나 은행에는 다 가압류나 압수 조치가 되어서 실제로는 지급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까지 돌아오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실제로 앨론의 평 직원들은 실직을 하게 되었고, 또 노후연금저축이나 이런 주식들이 폭락을 해서 수십 년간, 십몇 년간 그 앨론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성실히 노후를 준비해온 많은 근로자들은 실제로는 오히려 노후 대책에 그 많은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주식도 다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어떤 사태로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 2000년대 초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닷컴 버블이 있던 시기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ICT, 정보통신 기술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들이 그곳에 투입이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실하게 된 회사들도 많아서 실제로 ICT 경제에 버블이 발생하는 어떤 그 시기였다라는 거죠. 무리한 성장으로 인한 조정 시기였었는데 그 시기와 중복되어서 앨론도 그러한 어떤 그 버블,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감춰오다가 회사를 키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버블이 생겼을 거고, 그러한 무리한 성장으로 인해서 조정의 시기가 겹치는 이런 시기에 또 공교롭게도 앨런이 파산하게 된 그런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로 보면 앨런의 파산 원인은 정가의 정치이계죠. 정경유착,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자주 들어왔던 말씀이시죠. 정경유착이 하나죠. 정가에 막대한 정치연금을 던짐으로써 앨런은 무언의 원군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저희 나라나 뭐 정치하시려면 돈이 많이 드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원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정경유착의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지난 그 파산하기 전에 14년 동안 앨론사가 정당과 정치인에게 기부한 총액이 6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정치연금은 공화당이 74%, 민주당이 26%로 분할되어 있어서 공화당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정치헌금을 지불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앨런 게이트는 합법적인 정치헌금이 오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660만 달러를 받은 것도 부정한 돈이 아니라 합법적인 정치헌금을 통해서, 이런 어떤 우리와는 뭐 정치 제도가 다르다 보니까요. 정치 자금이 가는 것도 우리와는 좀 달라서 기업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당에 아니면 개인이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선거법에서
하드머니라고 부르는 정치연금은 개인에게 주는 돈으로 $1000 이상 헌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소프트머니라고 부르는 정치연금은 정당에 돈을 주는 것으로서 그 금액을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600만 600만 달러면 뭐 엄청난 돈이죠. 이러한 돈을 정치현금으로 내놓음으로써 자기가 어려웠을 때, 기업이 어려웠을 때 정치적인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그 기반들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도 그 과정도 앨런이 파산하게 된 원인의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머니가 정치와 기업을 유착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야 한다고 이러한 어떤 앨런이 파산되는 이런 시기에 어떤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래서 이때 앨런이 파산이 되면서 이런 법이 생겼다고 하네요. 앨런 루폴이라고 그래서 법안 통과를 할 때 공청회나 공개 토론 없이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앨런이라는 회사를 빗대어서 앨런의 루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앨런이 막대한 정치 자금들을 양당에, 공화당, 민주당, 그리고 또 개인들, 유력한 정치 후보들에게 정치 헌금을 줌으로써 이러한 어떤 13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군식 회계를 하면서도 기업이 망하지 않고 유지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근데 오히려 파산이 되었을 때는 어떤 그러한 막대한 정치 헌금이 소모되고 그러한 어떤 지출들 때문에도 회사가 발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부분들의 투자가 아닌 다른 부분들의 지출이 이루어짐으로써 회사가 어렵게 되는 어떤 그런 또 다른 한 원인으로 제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앨런 파산의 시사점과 변화는, 자, 잠깐 쉬었다가 5분 후에 여러분이 다시 찾아뵈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